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어떠신가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생소하지 않으세요? 뭔가 학교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텐데요. 오늘은 빵범준의 기초물리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에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아무런 차이 없이 대학교에서 수업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난이도로 여러분께 소개할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물리학 교재는 챕터 1, 1장은 사실 조금 말랑말랑한 얘기부터 시작해요. 물리학이란 어떤 거고, 물리학이 다른 과학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럼 굉장히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물리학을 앞으로 계속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보통 더 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 다른 단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 계산을 조금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파트는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계산들이 있어요. 그걸 글쎄요, 대충 계산하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번 숨을 쉴까? 우리가 심장 박동은 평생 몇 번이나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대충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얘기도 오늘 강의의 후반에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그 전자칠판을 갖고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하네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정말. 근데 대학교식이 좀 작겠다. 보통 칠판이 훨씬 크거든요. 예. 꽤 비쌀 것 같긴 하네요. 그 크기의 전자칠판은. 예. 그럼 얘기 시작할게요. 첫 시간에는 일종의 서론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 오늘 이제 제 필기를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반 물리학 수업을 하고 나면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해요. 그 강의 평가를 할 때 매년 등장하는 그 불평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 바로 제발 글씨 좀 알아볼 수 있게 써달라라는 지적이 매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고민을 하게 해요. 도대체 뭐라고 쓴 걸까? 저게 F일까 V일까?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다. 물론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종의 부수적인 효과는 사실 있습니다. 강의 평가할 때 두 번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요새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교수님 너무 귀여워요 라는 항목에도 많은 글을 남기기도 했던 기억도 나요. 자, 이제 일반 물리학 첫 번째 수업입니다. 먼저 왜 그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수학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이 문장 참 멋있어요. 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의 언어로 적혀 있다. 사실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는 게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 현상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굉장히 우리가 읽어야 할 아주 그 두터운 어떤 책이라고 상상하시면 자연이란 책을 딱 여러분이 펼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언어로 쓰여 있을까? 영어일까? 한글일까? 예, 물리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은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적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불만 있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물리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려면 수학의 언어로 적혀 있는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수학에 친숙해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를 갖고 조금 이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간혹 요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의 언어로 적혀 있다고 해서 과학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수학 혹은 과학의 개념으로 포장했다고 해서 그 개념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과학자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계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랑 계산할 것이 다들 좋아하시죠?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초코파이에 초코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박경미 선생님의 수학 비타민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 그 계산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전체에서 어떤 것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계산하려면
전체를 분모에 두고, 그죠? 그리고 분자에는 우리가 함량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적어야죠.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코가 분자 분모에 다 있네요. 그럼 약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파이 분의 1입니다. 파이는 이거죠. 그래서 3.14예요. 예. 그럼 이걸 계산을 하고 나면 초코파이에 들어있는 초코의 함량은 약 30%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계산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수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도 저는 좀 재밌는데요. 초코파이에 들어있는 초코의 함량 약 30%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애플의 함량은 얼마일까요? 그것도 애플 약분이 되니까 그것도 30%예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고 외계인이 X파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외계인의 X파이에서 X의 함량은 얼마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30%죠. 그 이유가 파이는 우주 어디에서나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이렇게 수식의 형태로 적었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이런 수학의 형태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과학의 개념으로 포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적외선 침대, 그것도 원적외선이란 과학의 용어가 있죠. 음이온 침대, 혹은 뭐 게르마늄 발쥐, 뭐 혈액형 성격론, 이런 것들은 언뜻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과학이 아닌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시려고 망설이실 때 그 상품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과학의 개념이 들어있다면 거꾸로 그 상품을 믿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유사과학이라고 부르죠. 그 과학자들이 정말 재밌게 생각하는 유사과학계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요즘은 다행히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은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유명한 유사과학계의 고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보시면 그 안에 저자가 물 분자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 베토벤의 뭐 3번 교향곡을 들려주었을 때 물 분자의 모습은 이렇다. 너무 아름답지 않는가요? 아주 시끄럽고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음이 있는 걸 들려줬을 때 물 분자의 모양은 이거다. 좀 찌그러져 보이지 않나요? 라면서 마치 물 분자가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이해해서 스스로 아름다운 모양, 아름답지 않은 모양을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물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인 거죠. 과학의 개념으로 포장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믿지 못할 내용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초반 강의여서 물리학의 전반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리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이 갈릴레오가 한 이야기하고도 관계되는데요. 물리학은 수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수식을 보시면 맨날 등호가 나오죠. 그 등호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등호의 왼쪽과 등호의 오른쪽이 정량적으로 값이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수식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적으려면 수식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양을 정확히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쓴다는 얘기가 물리학자의 입장에서는 정량화된 것들만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물리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물리학은 과학이지 수학은 아니에요. 모든 과학은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 걸까 아니면 틀린 걸까 라는 결정하는 명확한 판관이 늘 있습니다. 그 판관의 이름은 바로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물리학의 주장과 이론이 이론적으로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실험이라는 일종의 체를 걸러내서 제외가 된다면 그 이론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실험이 이론의 유일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론이 아름다워도 실험 결과와 모순된다면 그 이론은 틀린 겁니다.
또 세 번째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불리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 오컴이 사람 이름은 아니고 지명이에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면도날은 엄청 얇잖아요. 그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명확히 나뉠 수밖에 없죠.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론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두 이론 중에 더 단순한 이론이 진리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두 이론이 있다면 그 중에 단순한 이론을 선호합니다. 물론 두 이론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힘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두 이론이 있다면 더 단순한 이론이 진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연은 두 이론 중에 복잡한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한 이론을 선호할까? 자연이 정말 보여주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단순해야만 한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긴 과학의 역사, 특히 물리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단순한 이론이 진리일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여전히 물리학자들은 단순한 이론을 선호해요. 그리고 네 번째 특성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물리학자들은 정확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물리학자는 정확한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를 어림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근사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approximation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을 넣어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일종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림이라는 것, 대충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대충 계산하는 걸 너무나도 잘하는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이게 W.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남긴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being wise, 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 거죠. 능력. 그거는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무시할지 아는 것이 그게 현명하다는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백과사전식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걸 이해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들은 사고의 테두리 안으로 넣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사고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서 주어진 경계 안에 있는 것들만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리학이 긴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물리학은 오래전의 물리학과는 당연히 다르죠. 아주 오래전에 물리학을 처음 생각한 사람을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종의 물리학을 생각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사원소설이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4개의 원소가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4원소가 무엇인지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흙, 물, 공기, 불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선 이 4개의 원소가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각 원소마다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경향이 강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 순서입니다. 흙이 물보다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해요. 물이 공기보다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공기보다 불이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약하니까,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공기가 불보다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니까 불은 공기보다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꽤 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와 자연을 이해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고방식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흙이 다른 것보다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여기저기 흙 덩어리들이 둥둥둥둥 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흙 덩어리들은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니까 길을 쓰고 우주의 중심으로 갔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주의 중심을 향해 움직였던 흙 덩어리들이 중심에서 뭉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뭉칠까요? 당연히 둥근 공 모양으로 뭉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원 소설의 자명한 결론 중에 하나가 우주의 중심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덩어리가 바로 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흙 다음에 물이에요.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흙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돌멩이를 물속에서 들고 있다가 놓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흙이 물보다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흙으로 이루어진 돌멩이는 물이 주변에 있어도 물을 뚫고 우주의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물속에서 돌멩이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편 물속의 공기방울은 어떨 것 같아요? 공기가 물보다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약해요. 그래서 물속의 공기방울은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 중에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은 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공기보다 불이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 약해요. 혹은 불이 공기보다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불꽃은 위로 올라간다 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제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방향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분들은 운동의 방향은 설명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돌멩이의 무게가 2배가 되면 물속에서 돌멩이는 몇 배 더 빠르게 아래로 내려갈까라는 건 묻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량화된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물리학과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자, 이렇게 이어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바로 갈릴레오가 만들어낸 근대 물리학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갈릴레오가 최초의 근대 물리학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틀렸다라는 것을 직접 실험하기도 하고요. 혹은 생각만으로도 명확히 설명해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갈릴레오가 노년에 쓴 책이 있거든요. 새로운 두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갈릴레오의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레오 이후에 또 물리학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당연히 뉴턴이죠. 제가 여러분께 대학교 물리학의 첫 번째 수업 시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모든 물리학은 사실 뉴턴의 물리학이에요. 이건 몇백 년 전의 물리학이죠. 근데 여전히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현상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완성된 물리학의 체계입니다. 자, 물리학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뉴턴 바로 직전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도 물리학에서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해요. 물리학자로서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데카르트가 물리학에 도입한 방법을 현재는 데카르트의 해석역학이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때 보면 맨날 좌표축 생각해서 X축, Y축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걸 물리학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X축, Y축이 있는 이 좌표계를 물리학자들은 둘이 직각이어서 직교좌표계라고도 부르고요. 그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데카르트의 카르트에서 따온 단어인데요. 카르티션 코디네이트
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데카르트 이름에서 나온 좌표계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학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대부분의 물리학 교재가 가장 앞부분에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단위계입니다. 앞에서 물리학은 항상 수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수식을 이용한다는 건 크기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의 비교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얘기하려면은 단위가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70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70kg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킬로그램이라는 질량의 단위가 없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질량이 70이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70kg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선 어떤 크기를 얘기하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몸무게가 70kg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애가 가지고 있는 단위도 함께 이야기해야 물리량으로서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계라는 게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단위계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질량,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길이. 길이는 뭐 거리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이런 것들이 물리학에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위계를 구성해요. 자, 그런데 그 물리학에서 어떤 물리학의 개념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속도라는 개념이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먼 거리를 움직였는지를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요. 그럼 질문이 이어집니다. 속도를 정의할 땐 시간과 거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묻게 돼요. 그럼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나요? 물리학자들이 흥미롭게도 시간, 질량, 길이 같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사람들이 물으면 죄송하지만 물리학자들이 딴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정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시간이 과연 무엇인지를 들려주지 않고 답변을 솔직히 교묘하게 바꿉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시간은 이렇게 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영어로는 operational definition. 우리말로는 조작적 정의라고 불러요. 근데 조작이라는 얘기가 우리말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뭐 조작했다라고 하면 뭔가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operational definition.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게 조작적 정의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량, 시간, 길이와 같은 개념들은 물리학자들이 조작적으로만 정해요. 즉, 질량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질량은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줘요. 솔직히 시간이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1초는 이렇게 재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장 근본적인 물리량들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질량, 시간, 길이 중에 먼저 길이 얘기를 해볼게요. 길이의 단위는 아마 다들 아시죠? 표준적인 단위는 미터예요. 이런 1m라는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배경이 있는데요. 1m가 얼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이 프랑스 대혁명 후예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어떤 타고날 때부터의 권리가 있다라는 보편 인권의 개념을 프랑스 대혁명이 사람들에게 전파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편이라는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한 거냐면 우리가 함께 사용할 기본적인 물리량의 단위도 보편인권처럼 지구의 어디에 살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똑같은 것에 기반해서 1m를 정의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적도에 살든 북극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지구인이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된 크기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당연히 지구예요. 지구는 모든 지구인들이 공유하잖아요. 지구를 기준으로 1m를 정의하자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과학칼리먼에서 탐사대를 보내요. 적도로 보낸 다음에 적도에서 북극까지 이동하면서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거리를 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 거리를 한 바퀴 삥 돈 게 자오선이잖아요. 한 바퀴를 삥 돌면. 근데 이건
좌호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여야 전체 좌호선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좌호선 전체의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걸 4분 좌호선이라고 한자어로는 부릅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지구 둘레의 4분의 1. 이렇게 프랑스 탐사대가 적도부터 북극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그 거리가 4분 좌호선이죠. 이 거리의 1000만 분의 1. 이걸 1m로 하자라는 합의에 도달하게 돼요. 이렇게 정의하면 모든 지구인들이 1m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걸 재면 돼요. 적도에서 북극까지 거리를 재고 그걸 1000만 분의 1로 하면 1m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이해하셨다면 지구의 둘레가 몇 미터인지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 둘레는 아주 정확하게 4만 킬로미터예요. 왜 그럴까요? 킬로미터가 10의 30미터예요. 1000이니까. 얘가 4천만 미터란 뜻이에요. 지구 둘레가. 그런데 4분 좌호선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거를 1000만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1m를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미터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둘레 찾아보고 와, 지구 둘레가 어떻게 정확히 4만 킬로미터지? 라고 궁금해 하셨다면 오늘 답을 안 거예요. 그렇게 1m를 정의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이용을 해서 1m를 정의했는데요. 단위가 이렇게 발전한 역사에서 중요한 게 과연 우리가 지금 찾아낸 이 단위의 약속이 얼마나 보편적인가가 중요해요. 물론 프랑스에서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거리를 재서 1m를 정의한 다음에는 그 1m와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금속 막대를 만들어요. 그 금속 막대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지하 어느 건물에 표준 1m 막대가 보관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편적일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외계인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요. 우리 지구인들은 키가 큰 사람이 한 2m 정도야 라고 얘기하면 외계인이 2m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럼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럼 1m가 얼마나 길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m? 그거는 지구라는 행성이 있거든? 거기서 적도에서 북극까지 걸어간 다음에 그 거리를 1000만 분의 1로 한 게 1m야. 이렇게 얘기해도 외계인은 모르죠. 지구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지구라는 행성에 프랑스라는 나라의 파리라는 도시 지하에 1m짜리 막대기가 있거든? 그거야. 라고 해도 외계인은 1m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1m를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약속한 것은 지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길이의 단위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후 등장한 것이 바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1m를 정의합니다. 어떤 원소에서 방출되는 빛이 있는데요. 그 빛의 파장을 이용을 해서 1m가 얼마다라고 약속하게 돼요. 그게 1983년까지의 1m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외계인이 만약에 양자역학을 알고 있다면 우리 1m가 얼마나 되는지를 외계인도 특정 원자, 이게 아마 크립톤이었던 것 같아요. 크립톤이라는 원자의 방출선을 이용을 해서 1m가 얼마인지 찾아낼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1983년에 아주 흥미로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1m를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1m는 빛이 299792458 분의 1초 이동한 거리를 1m로 약속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물론 가속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등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빛의 속도를 정확히 우주 어디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를 외계인이 알고 있다면 1m가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죠. 알 수 없어요. 왜? 아직 1초가 뭔지는 모르죠. 1초도 약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1초가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는지예요. 이것도 오래전엔 당연히 지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게 그게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1초를 과거에 정의하냐 하면 하루의 길이를 24분의 1로 나누면 곱하면 당연히 1시간이 돼요. 1시간은 60분의 1이죠. 60분이죠.
그리고 1분은 60초잖아요. 하루 길이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초다 라고 약속했어요. 상당히 그럴듯한 약속이긴 해요. 근데 어떤가요? 여전히 외계인은 몰라요. 지구라는 행성의 자전주기를 외계인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약속이었다가 바뀝니다, 이것도. 현재는 1초의 약속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세슘이라는 원자가 있는데요. 이 세슘이라는 원자에서 방출되는 특정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1초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정의는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세슘이라는 원자는 우주 어디서나 같아요. 외계인도 세슘 압니다. 원자 번호만 알려주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알고 있는 외계인이라면 세슘 원자의 방출선을 이용을 해서 1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로 전달할 수 있어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자전주기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젠 1m 그리고 1초는 우주 어디에 있는 외계인에게라도 우리가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1kg이에요. 1kg은 질량의 단위예요. 그럼 1kg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는 물로 사실 기반해서 약속을 했어요. 1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의 물의 질량이 1g이에요. 그걸 이용을 해서 1kg을 약속했다가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프랑스 파리 어느 건물의 지하에 1kg은 이만큼이야 라는 금속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질량 원기라고 불러요. 질량 원기를 프랑스 파리에 두고 우리나라에서 1kg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가서 프랑스 파리 그 건물의 지하를 방문해요. 그리고 저울을 놓고 프랑스 파리에서 보관하고 있는 질량 원기를 한쪽에 놓고 반대쪽에는 우리가 금속을 바꿔가면서 분량을 질량이 똑같이 저울의 균형이 맞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다음엔 거기서 프랑스 파리의 그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잘 봐요. 1kg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한국에서 가져갈 1kg은 같은 거 확인했죠? 라고 인증을 해줘요. 그럼 그걸 들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안에선 1kg의 약속을 프랑스에서 공인받은 금속 덩어리를 갖고 1kg을 약속하면 되죠. 한동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세요. 외계인이 1kg 모릅니다. 외계인이 프랑스 파리에 가야 돼요. 이건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는 1kg을 이제 약속이 변하게 됩니다. 1kg을 약속한 것이 1m를 빛의 속도라는 물리학의 상수를 이용을 해서 1m를 정의한 것과 비슷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이용한 것이 바로 플랑크 상수라는 물리학의 상수예요. 이 플랑크 상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1kg을 정의하게 됐습니다. 왜 플랑크 상수와 1kg이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근본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E는 mc제곱. 네, 이것도 에너지예요. 그 다음엔 빛의 에너지의 경우에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한 것도 에너지예요. 그럼 이게 똑같이 에너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F는 진동수라서 1초의 약속으로 이미 한 거예요. 이거는 우주 어디서나 같은 숫자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약속하면, 고정하면 그러면 질량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1kg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현재 약속하게 된 거죠. 저는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현재 물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들 1m, 1초, 그리고 1kg은 이제 드디어 우주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약속이 되었어요. 1m는 빛의 속도로, 1초는 아직은 그 물리학의 상수로 정의한 건 아니지만 세슘이라는 원자의 특정 방출선이어서 말로 설명해도 외계인이 알아들어요. 물론 외계인이 양자역학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래서 1m, 1초, 그리고 1kg은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도 우주 어디서나 같습니다. 현재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기본 단위, 길이와 시간과 질량의 단위는 전 우주를 넘나드는 그런 보편적인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주 유용한 계산 방법이에요. 차원 분석이라고 할 때 이 차원이 디멘전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예를 들어 공간은 3차원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공간이 3차원이라고 할 때 차원도 영어로는 디멘전이에요. 차원 분석이라고 할 때 차원도 영어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의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차원이라고 할 때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차원이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그 속도를 얘기해 볼게요.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도의 차원은 얼마야? 그때 얘가 1차원, 2차원, 3차원 공간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속도가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되느냐를 속도의 차원이라고 불러요. 자, 속도의 차원을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속도는 보통 V라고 적어요. V가 velocity의 약자입니다. 이게 벨로가 빠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라기 공원에 그 히트 치는 공룡 이름 기억하세요? 벨로시랩터. 이게 빠르다는 뜻이에요. 빠른 파충류. 보통 V라고 적어요. 근데 속도는 여러분도 다 알죠. 속도의 단위,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그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양이에요. 거리를 시간.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기호를 적을 때 많은 경우에 약속이 있어요. 거리는 D로 적어요. 그게 distance입니다. 시간은 T로 적어요. time이에요. 속도는 움직인 거리를 소요된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되게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도의 차원을 이렇게 적어요. 그럼 얘가 T 요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통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적냐면 D는 거리죠. 거리는 길이의 차원을 갖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길이의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시간이죠. 시간은 T로 적어요. 이거는 시간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에게 속도의 차원은 뭐야? 그럼 물리학자들은 속도의 차원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의 차원이야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차원은 공간이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차원과 단어는 똑같아도 의미는 많이 다르죠. 이 차원이 물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물리학에선 어떤 많은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해요.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요. 뭐 E는 MC제곱, F는 MA 다 이런 꼴이에요. 그런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왼쪽과 오른쪽에 등장한 물리량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 차원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몸무게하고 키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라고 누가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70kg이고 키가 170cm라고 해볼게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 그러네. 이게 70이고 이게 170이니까 이게 더 크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단위를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7m. 그럼 그때는 부등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단위가 다르면 우리는 절대로 둘 중에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물리학에 등장한 어떤 수식이 있다면 둘이 정확히 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려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단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등호 양쪽에 등장한 물리량들이 있겠죠. 그러면 등호 양쪽의 차원은 같아야 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틀린 겁니다. 이런 걸 차원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차원 분석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물리학자는 막 강연하거나 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쭉 보다가 지금 쓰신 식에서 세 번째 식은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이 차원이 안 맞는데요? 라고 비난을 한다면 그 비난이 물리학자에게는 엄청 되게 깜짝 놀라는 그 비난이에요. 왜냐하면 차원이 왼쪽과 오른쪽이 틀리면 이 사람이 무슨 계산을 했든 상관없고 도중에 어떤 뭐 수학적인 그 방법을 썼든 상관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식은 무조건 틀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실험해 보세요. 물리학자가 막 설명할 때 손 들고 그냥 물어보세요. 그거 식이 차원이 안 맞는데요? 그럼 그 물리학자 엄청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에 차원이 틀리면 그 식은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틀린 식입니다.
차원 분석의 예를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차원 분석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앞에서 V는 T분의 D라는 수식을 설명드렸는데요. 만약에 어떤 물리학자가 기억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2가 있다고 기억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숫자는 그냥 숫자예요. 차원이 없죠. 차원이 없는 숫자는 왼쪽과 오른쪽의 차원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차원 분석을 통해서는 V가 T분의 D에 비례한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에 2냐 1이냐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은 차원 분석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원이 같다고 해서 이 수식이 맞다는 얘기는 못해요. 이게 2인지 1인지를 차원 분석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왼쪽과 오른쪽의 차원이 맞지 않는다면 이 식은 앞이 2든 1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틀린 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리학자들이 차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산 과정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차원 분석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하나 예를 말씀드릴게요. 뭘 할까요? 여러분이 조금 알 것 같은 거. 네, 이걸 해볼게요. 진자가 있어요. 진자는 별거 아닙니다. 줄에다가 뭘 매단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운동을 왕복합니다.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한 번 갔다가 원래 위치로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주기가 이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관계가 되냐 하면 중력과 속도하고 관계돼요. 그리고는 진자의 길이하고도 관계돼요. 이게 L이고요. 중력과 속도는 아랫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게 잘 어떤 건지 까먹었어요. 주기는 G도 관계되고 L도 관계되는 것 같다라고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알아내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베타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주기는 중력과 속도의 알파 승 곱하기 진자 길이의 베타 승이라는 것만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맞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원이 같아야죠. 그래서 이제 차원을 적어볼 거예요. 자, 먼저 주기의 차원은 그냥 시간이에요. 그렇죠? 몇 초. 예. G의 차원을 생각해 볼게요. G의 차원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물리학에서 배우신 분이 있죠. 중력과 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단위가 미터 나누기 세크 제곱이어서 위에 미터는 차원이 길이고요. 아래에 있는 세크 제곱은 초를 두 번 제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T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L의 차원은 진자의 길이는 이건 그냥 L이죠. 이 식을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왼쪽은 차원이 T예요. 오른쪽은 G의 알파 승이잖아요. 여기다가 알파 승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L은 차원이 L이죠. L의 베타 승이에요. 그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차원이 똑같아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왼쪽에는 L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은 L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L의 알파 승 더하기 베타 승이네요. 근데 왼쪽에는 없잖아요. L의 0승이에요.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게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라는 식을 얻어요. 그 다음엔 왼쪽은 T의 1승이에요. 그죠? 근데 오른쪽은 T의 마이너스 2알파 승이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럼 베타는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베타는 2분의 1이죠.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게 진자의 주기를 이렇게 적었다면 진자의 주기 T는 비례식으로 적을게요. G의 알파승. 그래서 G의 2분의 1승이죠. 분모에 마이너스니까요. 그 다음에 베타. 베타가 2분의 1이잖아요. L의 2분의 1승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진자의 주기는 스퀘어 루트 G분의 L이다. 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무슨 진자의 F는 M의 운동방정을 풀지 않아도 돼요. 차원 분석만을 통해서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화성에 가면 똑같은 길이의 진자가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이거를 금방 알아요.
화성은 중력 가속도가 작아요. 그러면 진자의 주기가 늘어나야죠. 이게 사실 물리학 문제를 푼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원 분석만을 통해서 이런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보세요. 진자의 길이가 4배가 되면 진자의 주기는 2배만큼 늘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운동광학적으로 풀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차원 분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또 개념이 물리학에 등장하는 단위가 다른 단위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 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랬더니 어떤 도로가 제한 속력이 75 마일 per hour라고 적혀 있대요. 미국에서. 그런데 현재 내가 탄 자동차 속도가 초속 38m/s래요. 그럼 당연히 궁금한 게 이 차가 제한 속력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한 속력보다 늦게 가서 딱지 뗄 위험은 없는 걸까요? 이런 걸 비교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단위를 환산하는 거예요. 이 단위죠. 이 단위를 어떤 방식으로 환산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38m/s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요. 미터 나누기 초. 이거를 요거로 갖고 가야 돼요. 마일 퍼 아워로. 그럼 먼저 여기 초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을 곱할 거예요. 1을 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1시간이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초예요. 그럼 이게 1이에요. 1시간과 3600초는 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1을 곱한다는 게 그냥 이걸 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여기서 세크가 지워지죠. 그래서 밑에 시간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아직 할 게 더 있어요. 마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뭘 또 곱해요? 또 1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 1은 미터를 마일로 바꿔야 되잖아요. 위에는 마일이 있고 밑에는 미터가 있는 걸로 바꿔야 돼요. 이건 알려져 있어요. 1마일이 1609m예요. 예. 근데 이걸 곱해도 돼요. 이것도 1이죠. 1마일이 1609m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미터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하면 약 85라는 숫자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일은 위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젠 아우어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85예요. 제한 속력은 75. 그러면 딱지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단위가 다를 때 한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냥 1을. 그런데 1을 곱한다는 의미가 1시간이 3600초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거든요. 똑같은 1인데 이걸 이렇게 적어도 1이에요. 분모에 3600을 적고요. 위에 1시간을 적어도 1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여기 초가 있잖아요. 초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초가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어떤 걸 분모에 적고 어떤 걸 분자에 적을지는 여러분이 뭐를 지우고 싶은지를 갖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단위를 환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대충 계산하기예요. 물리학자들이 이 대충 계산하는 거 진짜 잘합니다. 이 대충 계산하는 걸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페르미라는 물리학자예요. 페르미가 낸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뉴욕시의 피아노 조율사는 모두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굉장히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이 대충 계산하기예요. 이 대충 계산하기 법을 영어로는 order of magnitude 계산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 조금 애매한데 이거를 그래서 직역해서 크기의 정도라고도 불러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나아요. 대충 계산하기. 자, 대충 계산하기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평생 몇 번 숨을 쉴까요?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대충 할게요. 평생이 몇 살 살나요? 몇 살? 이런 거 할 때 대충이에요. 정확한 거 필요 없어요. 막 찾아봐 갖고 우리나라 평균 연령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대충이에요.
뭐 한 80살 정도 살지 않을까요? 네, 80살 살아요. 그 다음엔 호흡수예요. 호흡수를 적으려면 1분에 몇 번 호흡하는지 생각해야죠. 이것도 대충이에요. 1분에 보통 10번 정도라고 할게요. 이것도 대충 계산하면 돼요. 정확히 12번, 뭐 13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충 10번.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좀 있죠. 그게 뭔지 이제 볼게요. 여기서 80년이잖아요. 이런 걸 대충 계산할 땐 뭐 80이나 100이나 해서 100이라고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평생 우리는 100년을 살아요. 그리고 1분에 10번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1년은 몇 분인지를 넣어야죠. 예, 여기다 넣어야 돼요. 1년은 365일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고요.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충 볼게요. 365나 400이나 24나 뭐 25나 이거는 60이나 100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바꾼 이유가 4에다가 25를 곱하면 100이잖아요. 거기다 또 100을 곱해서 얘가 10의 4승이에요. 여기는 10의 제곱이죠. 이게 10의 6승이네요. 10의 6승이 있고요. 거기다가 2개 더 있죠. 10의 8승. 여기 10번 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10의 9승분 숨을 쉬어요. 자, 이런 걸 계산할 때 이게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한 숫자로 했더니 10의 8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10의 9승이면 몇 번인가요? 10억 번이네요. 그죠? 네. 10의 8승이면 1억 번이고. 보통 우리가 몇 억 번 정도는 평생 살면서 숨을 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충 계산법이에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제가 대학에서 수업할 때는 이 대충 계산법을 계산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내는 숙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많이 해요. 추석 때 우리나라에서 차가 예를 들어 50만 대 이동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도로에서 추석 때 이동하는 차들이 하루에 도대체 휘발유를 몇 억 원이나 사용하는지 추정해라. 뭐 그런 것도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또 식당에 갔더니 예전에 제가 갔더니 일식집 같은 거였는데 소주잔에다가 술에다가 이렇게 금박을 넣어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금 비싸지 않나? 그러면 소주잔에서 그 식당 주인이 넣어준 금박이 도대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도 내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 전에 계산해 본 게 제가 사는 곳이 수원인데요. 수원에 미장원이 몇 개나 있을까 같은 것도 추정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수원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추정하고요.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 깎는다고 가정하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몇 번 머리를 깎아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충 생각해 봤더니 뭐 미장원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버는 것 같고 100만 원이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럼 미장원 하나당 평균 액수가 어느 정도겠다. 그런 걸 추정하면 수원시 안에 머리 깎는 미장원이 몇 개 정도나 될지를 방금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죠. 제가 그때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계산해 본 다음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계산한 것과 제가 이런 방식으로 실제 수원시에 있는 미장원의 개수가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이 대충 계산법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물리학 내용 중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적금을 들었어요. 올해 얼마를 넣었으면 30년짜리 적금이면 나중에 얼마나 액수가 될까? 그런 걸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충 계산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에서 유용하게 자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가 제가 대학교 일반 물리학 수업에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보통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너무 어렵지는 않았나 좀 걱정은 되고요. 여러분 혹시 재밌게 들으셨으면 다음에 또 갑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 빵범준의 기초물리학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